제 이름은 정명자, 올해 76살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았던 걸까? 내가 믿었던 가족은 정말 나를 사랑했던 걸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 키운 보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 잘 키우면 그게 노후 보장이지.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고 또 믿었어요. 제가 20살에 시집 온 건 경상도 시골의 작은 마을, 벼농사로 연명하던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죠. 어려운 형편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나가 일하고 저녁이면 소리 없이 들어와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던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위로는 딸, 아래로는 아들. 지금 생각해보면 딸아이한테는 조금 미안했어요. 여자인 제가 여자아이를 낳았다고 시댁 어른들한테 눈치 아닌 눈치를 받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제 아들 준호입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똑 부러졌습니다. 똑같이 사탕을 나눠줘도 보통 다른 애들은 자꾸 흘리고 깨물어 먹는데 준호는 하나하나 아껴 먹고 공책 한 권을 쓰더라도 모서리까지 깨끗하게 사용하는 아이였어요. 중학교 때 성적 우수자 표창을 받아올 때면 남편은 말은 없었지만 괜히 밥 한 그릇 더 퍼주고 제가 잘 키웠다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죠. 남편은 64세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내일 밭에 나가봐야겠어 하며 호미 손질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그냥 멍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난 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그때 막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한 상태였고 딸아이는 그 무렵 외국으로 시집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웃고 떠들던 집은 밥 짓는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어느 순간엔 너무 크게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매일 같이 울었죠. 밥을 지어도 먹을 사람이 없고 이불을 개어도 눕는 사람이 없으니 제 손은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요즘은 잘 드세요? 집에 혼자 계시면 너무 적적하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서울에서 바쁜 와중에도 2주에 한 번은 내려와 마당 쓸고 장 봐주고 약 타다 주고 정말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건 70이 막 넘어가던 해였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굳어가기 시작했죠.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 증상이라며 계속 주사 치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혼자 병원 다니는 것도 약을 챙기는 것도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집으로 올라오세요. 같이 살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늙은 어미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 하나에 저는 큰 결심을 했죠. 그렇게 시골 살림을 정리하고 한평생 살아온 집을 정리해 서울 아들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이불과 옷까지,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돌아가신 어머님이 물려주셨던 브로치와 반지.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며
문득 문틀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이 참 좋았는데 그 집을 나오는 길, 마을 어귀에 있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디로 가든 이제는 자식들 집이 내 집이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들네 집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처음으로 25층 버튼을 눌렀을 때 어지러운 기분이 들면서도 아들 덕분에 이런 데도 와보는구나 싶어 웃음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방 여기예요. 작지만 편하게 쓰세요. 그 말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내가 괜히 불편하게 해주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그래도 첫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방은 따뜻했고 손주는 저를 보고 웃으며 할머니 하고 안겼습니다. 그래, 여기서 잘 지내보자. 조심하고 눈치 안 보게. 그게 제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 밤, 제가 잠들기 전 불을 끄자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당신 없이 나 혼자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낯선 천장, 낯선 침대, 낯선 공기 속에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지만 아들 집이라는 안정감 하나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노년의 시작이 제가 겪게 될 가장 차가운 겨울의 문 앞이었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아직 6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오랜 시골 생활 덕에 해 뜨기 전 일어나는 건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골집에선 달구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고 아침마다 찬물에 쌀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었지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잠을 깰까 싶어 발소리까지 죽이며 조심스레 걸었죠. 싱크대에 손을 담그고 쌀을 씻으며 마음속으로는 아침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예전부터 된장국을 좋아했고 손주는 계란말이를 잘 먹었으니까요.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여야 하루가 편하다는 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그렇게 쌀을 씻고 국거리 채소를 다듬고 계란 새 알을 깨서 휘젓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며느리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동그랗게 커져 있었고 표정은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더군요. 어머니, 아침에 이렇게 음식하시면 애가 깰 수도 있어서요. 저희는 원래 아침 간단히 시리얼 먹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계란을 휘젓던 손이 멈췄고 냄비 불을 꺼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마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드럽게 포장했지만 분명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부엌 출입을 조심하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떠도 그냥 누워있거나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그래도 간혹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이 생각나 슬그머니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땐 며느리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날아올까봐 냉장고 문조차 쉽게 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나는 내가 이 집의 식구가 아니라 그냥 거처하는 손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기침을 하며 퇴근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고 저는 곧바로 생각했습니다. 이럴 땐 찹쌀죽이 최고인데. 시골에서는 감기 걸리면 꼭 찹쌀죽을 끓였습니다. 배탈에도 몸살에도 속이 쓰릴 때도 늘 죽이었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찹쌀을 씻고 냄비를 꺼냈습니다. 인덕션 위에 냄비를 올려놓는 그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 냄비 인덕션 전용 아니에요. 다른 거 쓰셔야 돼요.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냄비를 놓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냄비가 다시 조리대에 닿았고 며느리는 잔뜩 긴장한 눈으로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그 냄비를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눈치를 보며 간신히 죽을 끓였지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나 스스로도 이상했어요. 아들이 죽 맛있네. 엄마가 했지 라고 묻던 그 순간 저는 기분이 좋았지만 어쩐지 마음껏 웃지를 못했어요. 맛있게 먹으면 됐지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옆에 서 있는 며느리 표정이 뭔가 불만족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그 집에서 죽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젊을 때 무릎을 많이 써서 이제는 오래 서 있으면 쑤십니다. 그래서 자기 전 파스를 붙이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한결 낫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파스 냄새를 조금만 줄일 수 있을까요? 애가 냄새에 민감해서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마치 파스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폐를 끼쳤나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파스를 붙을 때마다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몸도 아픈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괴감이 들더군요. TV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뉴스 보는 게 하루의 일과였는데 며느리는 자꾸만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볼륨 좀 줄여주세요. 애가 자고 있어서요. 볼륨을 15 이하로 줄이니 말이 들리질 않았습니다. 결국 자막을 눈으로 따라가며 보게 됐고 그조차 미안해져서 텔레비전을 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저는 이 집 안에서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위안이 되었던 건 손주였습니다. 어린 아이 특유의 천진난만한 웃음은 하루의 피로를 날려주는 약 같았고 그 아이가 제 무릎에 안기며 할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는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어 주었죠.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조그마한 발소리를 내며 달려와 문을 벌컥 열던 그 모습은 그 집에서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이가 방문을 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아달라고 손을 내밀던 손주가 오히려 한 발 물러서며 저를 피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은 더러워서 안 갈래. 그 말이 제 가슴을 철썩 때렸습니다. 나는 평생 집안일을 하며 깨끗한 집 만들기에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사람인데 아이 입에서 더럽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처음엔 그저 아이의 말 실수일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들려온 말은 제 심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약 냄새 나니까 가까이 가지 말랬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현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어린 손주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더 아팠습니다. 아이는 몰랐겠지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 가슴에 못을 박는지. 그날 밤 저는 혼자 방문을 닫고 앉아 오래도록 손주가 웃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이 보낸 가족 단체 사진 속에서도 아이는 저를 꼭 껴안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가오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을 부쳐 아이에게 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엄마가 만든 거랑 맛이 달라. 그 순간 아이 뒤에 서 있던 며느리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눈치를 보는 듯한 하지만 속으론 무언가를 평가하고 있을 것 같은 날선 느낌.
아이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었지만 그 그림자처럼 드리운 며느리의 영향력이 저를 점점 외곽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함께 밥을 먹는 건 혼자 지내던 시골집에선 느낄 수 없었던 소중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맺기 감사한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고 입에 맞지 않아도 미소 지으며 함께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식탁에서 제 자리는 작아졌고 마침내 사라지게 되었죠. 어느 날은 제가 늦잠을 잤습니다. 밤새 무릎 통증이 심해 한참을 뒤척였고 겨우 눈을 떴을 땐 아침 해가 훌쩍 떠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거실로 나왔지만 식탁 위엔 이미 빈 접시 몇 개만 놓여 있었죠. 어머니 드실 거 냉장고에 있어요. 전자레인지 돌려서 드세요. 며느리는 무심하게 그렇게 말하고는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이 먹을 수도 있었잖아. 공연히 늦잠을 자서 며느리 번거롭게 해. 속으로 되뇌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이 담긴 작은 반찬통 하나, 밥은 랩에 씌워진 채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았지만 젓가락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이 아닌 미지근하게 식은 밥은 어쩐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이 집에 처음 올 때 저는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혼자 먹는 밥에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방 안 옷장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미리 외투를 꺼내 손질해 두려는 마음이었죠. 저는 평소 깔끔한 걸 좋아했기에 계절마다 옷을 정리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옷장이 허전했습니다. 분명 두었던 외투 두 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리둥절해하며 며느리에게 물었더니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버렸어요. 냄새도 좀 났고요. 그 외투는 제게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 여행을 갔던 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커플룩처럼 맞춰 입은 옷이었죠. 값비싼 옷도 아니고 보기엔 낡았을지 몰라도 그 안엔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아무 말 없이 제게 묻지도 않고 버렸다는 사실이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걸 왜 네 멋대로 버렸냐고 화를 내고 싶었는데 어쩐지 냉랭한 며느리 얼굴을 보니 그 소리도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목이 콱 막혀버렸지요. 말해도 며느리가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 수 없으니 수건을 입에 물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 물건이, 내 추억이, 내 공간이 허락 없이 치워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라는 사람이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로 분류되었음을 아주 명확히 알려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이 모든 상황을 아들은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면 며느리는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도 도와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덕에 제가 정말 편하네요. 그 말에 아들은 웃으며 저에게 말했죠. 엄마,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아내도 엄마 덕분에 많이 편하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반찬을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부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걸, 냉장고 문 하나 여는 것도 눈치 봐야 한다는 걸 아들은 모릅니다. 제가 입을 다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아들의 결혼 생활의 그림자 지우기 싫어서 모든 걸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솜씨가 훨씬 낫지. 하지만 그 침묵이 나를 이 집안에서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싸늘하고 추웠습니다. 아침부터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신 경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려옵니다. 외출은 삼가시고 실내에서도 따뜻하게 지내세요. 거실 창가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오래된 무릎이 시큰거리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파스를 꺼내 붙이고 보온팩에 뜨거운 물을 채워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찜질을 하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니 나뭇가지 위엔 어느새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추운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관절 통증. 그건 나이 들며 받아들여야 할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점심 무렵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왔는데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예민하고 급해 보였습니다. 잔잔히 일렁이는 불안한 기색이 목소리에도 스며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친구들이 집에 좀 와요. 어머니 방에 계시면 아무래도 친구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가까운 카페 같은 데 가셔서 한 두세 시간만 쉬시다 오세요. 빵 같은 것도 좀 사드시고요. 그 말은 곧 집을 비워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부탁이 아닌 통보에 가까운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말끝을 흐리며 웃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다급함이 더 진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얹어놓은 찜질팩을 조심스레 치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바람 좀 쐬다 오지 뭐. 작게 중얼거리며 옷장에서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사실 밖에 나갈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외투의 지퍼는 중간에서 고장이 나 있었지만 괜히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눈이 저절로 감겼고 숨을 들이마시자 코끝이 얼얼하게 시렸습니다. 손가락은 금세 뻣뻣해졌고 입김은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이런 날엔 사람들도 잘 안 나오겠지. 발길 닿는 대로 동네 공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허리를 펴려 했지만 차가운 철제 의자 위로 몸을 붙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다시 일어나 버스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나와서 생각해보니 따뜻하게 입는다는 생각에 옷만 신경 썼지. 막상 지갑을 깜빡한 거예요. 평소 돈 쓸 일이 없다 보니 지갑을 들고 나올 생각을 못했죠. 휴대폰도 충전이 제대로 안 되어 배터리 잔량이 간당간당했습니다. 카페나 따뜻한 장소에 들어가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자니 며느리 친구들이 와 있을 텐데 방해받으면 며느리가 또 얼마나 기분 나빠할까 싶어서 집에 다시 갈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저 정류장 의자에 앉아 멍하니 지나가는 차량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해는 점점 기울었습니다. 손이 저리고 무릎은 다시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발끝도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오후 내내 방황한 끝에 3시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친구들이 갔겠지 싶어서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1번, 2번, 3번 눌러봐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은 이미 꺼져 있었고 결국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 집 며느리분. 친구분들하고 다 같이 외출하던데요. 그 말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니, 아까 분명히 잠깐만 나갔다 오라는 말이었는데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할 수 없이 가까운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쭈그려 앉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고 하늘에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빠르게 내려왔고 내 어깨 위에, 무릎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손은 감각을 잃었고 몸은 점점 웅크러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쓸쓸하게, 조용히, 고요하게. 그리고 기억은 그 지점에서 끊겼습니다. 눈을 뜬 건 병원 응급실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으며 몸은 전기장판 위에 눌린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심각했습니다. 발견이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그 아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던 청년이 벤치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날 밤 정말로 그대로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병원에 누워있던 제 자신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눈을 뜨자 하얀 형광등 불빛이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귓가에는 삐삐하는 기계음이 단조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직 살았구나.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은 우리 아들은 언제 오려나였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아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애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먹이며 달려왔어요. 다급한 목소리가 아들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시렸습니다. 그 늦은 사과를 기다렸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날 밤 퇴원해서 아들 내외와 같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가 왜 밖에 계셨던 거냐고? 며느리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집에 잠깐 와서 어머니 계시면 다들 불편해할 것 같아서 어머님께 잠깐 바람 좀 쐬고 오시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아들의 목소리는 한층 더 격해졌습니다. 그게 바람 쐬러 나가라는 거였어? 오늘처럼 한파가 심한 날 엄마를 밖으로 내보냈다고? 엄마 무릎 안 좋으신 거 너도 알잖아. 아니, 내가 뭐 어머님이 지갑도 없이 나가신 줄 알았겠어요? 그게 어떻게 내 잘못이야. 어머니 핸드폰 연락이 안 돼서 문자로 현관문 비밀번호 남겨드렸다고요. 휴대폰이 방전돼서 못 들어가신 거지. 어떻게 그게 내 잘못이냐고. 저는 가만히 침대 위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그들의 다툼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혹시 그동안도 그랬던 거야? 나 회사 가고 없을 때 엄마한테 그렇게 해왔던 거냐고?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내가 아무 말 없이 참아온 시간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서글프면서도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고 아들은 저녁마다 집에 들어오면 피곤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하며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님 따로 지내실 만한 곳은 없으세요? 요즘 어머니도 외롭고 답답하실 텐데 같은 또래 분들이랑 계시면 더 즐겁지 않으실까요? 제가 어머니 모실 명목이 없어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이라는 걸.
물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결코 편한 일만은 아니었을 테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더 예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들의 어머니고 손주의 할머니였습니다. 손주를 대신 봐기도 했고, 아픈 날 밤을 지새우며 죽을 쓰고 간호를 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이젠 그 고마움도 잊혀졌구나.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사진첩을 열면 아들과 함께 웃던 사진, 갓난아기였던 손주를 안고 있던 사진이 나왔지만 지금은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사라져 줘야 할 때구나. 그것만이 분명했지요. 며칠 후 몸이 많이 호전되어 거동이 좋아졌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 요양원에 좀 들어갈까 싶다. 아들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젓더군요. 안 돼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젠 제가 잘할게요. 절대 그런 일 다시 없을 거예요. 그 애의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다, 얘야. 이제는 나도 나를 좀 돌보고 싶구나. 너도 아내와 자식이 있는 너의 삶도 있고, 네 가정도 지켜야지 않니? 나는 그저 이제는 조금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다. 아들은 눈가가 붉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며느리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러시는 거죠? 너무 화가 나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화가 안 났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화가 나서만은 아니야. 내가 노는 거지. 서로 너무 엉켜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내가 어디쯤 서 있어야 할지를 이제야 알겠구나. 그날 밤, 방 안에서 짐을 쌌습니다. 보일러가 꺼져 약간 서늘한 방 안에서 한 벌 옷을 개고 책을 정리하며 내 자취를 천천히 지워 나갔습니다. 작은 손가방 안에 가족 사진 하나, 오래된 수첩 하나, 그리고 손주가 그려준 낙서 한 장을 조용히 넣었습니다. 며칠 후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담담한 마음으로 입소 절차를 밟으며 차창 밖을 내다보니 늦겨울의 햇살이 참 포근하더군요. 찬 바람 속에서도 햇빛은 사람을 감싸 안을 줄 아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마지막 집이다.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조용히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공간. 가끔씩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날 며느리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먼저 다가왔더라면, 아들이 조금 더 일찍 이 모든 걸 눈치챘더라면 무언가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젠 그마저도 허무한 질문일 뿐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남은 시간은 저희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이 조용함 속에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저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단조롭고 무료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오히려 편안합니다. 요양원에 머문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따금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마당을 거닐고 햇볕 좋은 날이면 창가에 앉아 조용히 손뜨개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의 어느 부분은 오래전에 멈춰 있었기에 이제는 정막조차 익숙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요양원 접견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멍하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억지로 잊으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가 엄마 하고 외치며 제게 달려오지 않겠어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제 큰딸, 결혼하고 해외로 나가 살던 지연이.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어떻게든 꾹 참았지요. 저 아이 앞에서는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연이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 엄마, 왜 그랬어요? 왜 말 안 했어요? 하며 그렇게 엉엉 우는 아이를 보니 참았던 눈물이 저도 모르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 어릴 적 제가 안아주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외롭고 힘들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지연이는 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식탁에 앉아 같이 밥을 먹는데 그 평범한 저녁밥 한 끼가 그렇게 맛있고 따뜻할 수가 없더군요. 특별한 반찬이 아니었는데도 그 밥상 위에는 사랑이 있었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정말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엄마, 다시는 그런 일 겪게 안 할게요. 엄마는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었어요. 이제 제가 엄마의 따뜻한 울타리가 될게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서운함이 지연이의 말 한마디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아들 부부에게 정식으로 법적 대응까지 하기로 결심했다더군요. 제가 말렸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건 좀 그렇지 않니? 그랬더니 지연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가족이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엄마에게 했던 건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고, 엄마가 그 집에서 겪은 걸 무시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도 너희들이 형제지간인데 이런 일로 다투는 거 난 싫다. 아들이 며느리하고 나 사이에서 마음 고생 많았을 거야. 그러니 그만두렴. 난 그렇게 딸을 말렸지만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그래서 엄마를 요양원에 처박아둬? 그게 마음고생한 자식이 엄마한테 할 짓이야? 나는 아무리 핏줄이어도 엄마 이렇게 만든 것들 절대 용서 못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 무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 아이가 내 편이구나. 지연이의 그 단단한 눈빛을 보며 저는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로서, 한 사람의 여자로서 지금껏 참기만 했던 저를 이제는 누군가가 내 딸이 대신 목소리를 내주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요, 저는 매일이 따뜻합니다. 지연이와 손주 녀석의 웃음소리 덕분에 이제는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비록 아들과는 거리가 생겼지만 제게는 이렇게 다시 품에 안긴 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저는 다시 온기를 되찾았고 이제는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리 춥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연이는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학대 및 유기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륜 부부로 아들 내외는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곤혹을 겪게 되었고 무엇보다 부끄러움과 후회 속에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딸집 들어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지요. 그날도 창가에 앉아 햇볕을 맞으며 조용히 제 무릎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고요해졌다고는 하지만 문득문득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쓸쓸함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딸이 누가 왔다면서 저를 거실로 데려갔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그리고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많이 말라 있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다고 느낀 적도 있었고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다짐한 적도 있었던 얼굴들. 그 두 감정이 동시에 밀려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요양원에 찾아뵙지도 않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며느리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함부로 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2번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앞으로는 반성하고 노력할게요. 죄송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시선을 접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어느 한편으로는 억울함이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그 집에서 불편한 존재였던 거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고개 숙이고 있지 않니? 이것도 용기야. 지금이라도 깨닫고 온 게 어디냐?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계셨던 그 시간들, 내가 다 돌이켜봤어요. 엄마가 말없이 웃고 계시던 순간들이 사실은 많이 참으신 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며느리는 봉투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쓴 편지와 함께 손주가 그렸다는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저와 손주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내가 매일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던 그 순한 눈망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와줘서 고맙구나. 이렇게 직접 와서 말해줘서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아들의 눈빛이 반짝이며 묻더군요. 엄마, 다시 집으로 오실 수는 없을까요?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엄마 좋아하시는 따뜻한 전기장판도 새로 사놨어요. 정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이제 여기서 지내고 싶구나. 내가 있으면 너희는 불편하잖아. 나도 그렇구나. 아들이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만든 결과죠. 너무 후회돼요. 며느리도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저는 잠시 말없이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물과 후회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에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많이 식어버렸습니다. 한 번 부서진 믿음이라는 건 다시 붙인다고 해도 금간자리는 남는 법이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후회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하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야. 나는 여기서 조용히 내 시간을 살고 싶구나. 그렇게 아들 내외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도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딸의 따뜻한 집에서 따뜻하게 그리고 조용히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후회와 사죄를 저는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접어두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이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다른 누군가에게 더 좋은 가족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말이지요. 딸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너무 행복했어요. 손주는 유창한 한국말은 못했지만 나를 보면 눈을 반짝이며 달려와 할머니 하고 외쳤습니다. 큰딸 지연이는 퇴근 후 내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고 가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잊고 있었던 엄마로서의 시간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단지 숨 쉬는 것만이 아니란 걸 지연이 가족과 함께하며 다시금 느꼈습니다. 가끔은 창밖을 보다 문득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날 며느리가 미안하다고 먼저 다가왔다면, 아들이 직접 나를 찾았다면 모든 게 조금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 생각조차 이제는 마음 한켠에 조용히 접어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어느 날, 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참 따뜻해. 이젠 매일매일이 봄 같아. 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서 나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차가운 밤과 얼어붙은 마음이 이제서야 비로소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